2018년 10월 15일 오후 8시 20분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층 높이였고 아래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며 비상계단까지 2m를 뛰어야 했고 실패하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미선, 이막 5분 전, 어디 있어?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며 15년간 꿈꿔온 무대와 26년간 갇혀 지낸 북한 중 하나를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비상계단 난간을 향해 숨을 크게 들이쉬었으며 지금 아니면 영원히 갇혀 평생 새장 속에서 살아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뛰었습니다. 공중에 몸이 떠있는 2초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으며 난간을 붙잡았고 발목이 삐끗하면서 비상계단 철제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2층, 1층, 지상으로 내려와 뒷문으로 빠져나왔으며 무전기에서 박미선 없어. 화장실 확인해. 비상, 비상.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으로 숨어들었고 한복을 벗어 가방에 넣었으며 속에 입고 있던 검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 차림이 되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으며 이제 북한 무용수가 아닌 평범한 중국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큰 도로가 보였고 밝은 가로등 아래로 택시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뛰어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택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세 번째 택시를 세우려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공연장 쪽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택시가 멈췄고 문을 열고 뛰어올라 한국 대사관, 빨리 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으며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가주세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지만 몸짓으로 급하다는 것을 표현했고 기사가 속도를 높였으며 베이징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분쯤 달렸을까 백미러를 보니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었으며 저 차, 우리를 쫓는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도 백미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문제 있어요? 라고 물었으며 네. 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붙잡아요 라고 말하며 핸들을 급하게 틀었고 택시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며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뒷차가 따라왔지만 골목이 복잡해서 점점 멀어졌고 3분 후 큰 도로로 나왔으며 한국 대사관 거의 다 왔어요 라는 기사의 말에 앞을 봤습니다. 500m 앞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거의 다 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50m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고 차 안에 사람이 2명 보였으며 북한 요원들이 분명했습니다. 저기, 저 차, 북한 사람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떡해요? 뒷문 있어요? 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있어요.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고 가주세요. 제발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택시가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고 대사관을 한 바퀴 돌아 뒷문으로 향했으며 2분 후 작은 후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0를 꺼내 기사에게 건넸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뒷문에서 대사관 정문까지 100m 정도 되었고 건물 옆길을 따라 달렸으며 경비원이 보이는 정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야, 거기서 뒤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20m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고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박미선이다. 차봐.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달렸고 대사관 경비원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으며 도와주세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놀라며 문을 열어줬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북한 요원이었습니다. 인연이 어딜 가려고 팔을 뿌리쳤고 경비원이 북한 요원의 손을 떼어냈으며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손 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문 닫아요. 빨리요. 라고 소리쳤으며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쿵쾅쿵쾅쾅. 북한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고 문 열어. 우리 사람이야. 반역자를 넘겨줘. 라고 소리쳤으며 무전기로 본부 박미선 대사관 들어갔다 지원 바란다라고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제 어깨를 잡고 괜찮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안전해요라고 말했고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고 26년간 갇혀 지낸 세상에서 마침내 벗어났으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평양 모란봉악단에서 15년간 수석 무용수로 일하다 베이징 공연 중 목숨 걸고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박미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탈북 실화를 전하는 힘이 되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이고 1988년 6월 15일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음악교사였으며 비교적 괜찮은 성분이었기에 평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5살 때 처음 춤을 췄고 어머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빙글빙글 돌았으며 7살 때 평양무용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수백 명 중 20명만 선발되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1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했으며 발레와 현대무용과 조선무용을 모두 배웠고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 만 춤이 좋았습니다. 2007년 19살에 평양예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란봉악단에 배치되었으며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이 직접 만든 북한 최고의 예술단이었고 최고의 음악가와 무용수만 선발되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은이 처음 우리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조선의 봄이라는 무용극이었고 저는 12명의 군무 무용수 중 하나였으며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김정은을 처음 봤습니다.
통통한 체격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리설주가 앉아 있었으며 선배 무용수가 속삭였습니다. 미선아, 실수하면 끝이야. 정치 범수용소 가는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무대로 올라갔으며 조명이 눈부셨고 12명이 일제히 춤을 췄습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 틀리면 안 됐고 호흡 하나 놓치면 안 됐으며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미소를 유지하며 45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춤을 췄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이 무대로 올라왔으며 동무들 정말 수고 많았소 훌륭했소라고 말했고 제 앞을 지나가면서 멈춰 섰습니다. 이 동무는 춤선이 참 아름답군 이름이 뭔가? 단장이 박미선입니다. 원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미선 동무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감사합니다 원수님. 충성, 충성, 충성.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김정은이 웃으며 지나갔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연급 무용수로 승격되었고 월급이 일반 노동자의 6배인 월 3만 원으로 올랐으며 모란봉구역의 새 아파트도 배정받았고 쌀 배급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셨고 미선아 내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며 동생 미경도 언니 대단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금 세장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감시가 시작되었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보위부 요원이 신분증을 검사했으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금지되었고 편지는 모두 검열받았으며 심지어 가족과의 통화도 도청되었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예술단원은 국가의 얼굴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탈북 방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어느 날 제 친구 윤지영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무용수였고 나이도 같았으며 실력도 뛰어나서 항상 함께 연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다들 고개를 돌렸고 입을 다물었으며 오후에 단장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동무들, 윤지영은 반역자다. 해외 공연 중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나중에 알았지만 중국 공연 중 탈북을 시도했다가 국경에서 잡혔고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으며 부모님과 남동생도 함께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술단 전원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무대에 올라와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 중에서 반역자가 나왔소. 윤지영이라는 년은 조국과 수령을 배신했소. 해외 공연 중 이탈은 반역 행위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 3대가 처벌받소. 이것이 조선의 법이요. 모두가 일어나 충성, 충성, 충성 이라고 외쳤고 저도 일어나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아, 거의 성공했는데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나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탈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처음으로 해외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북중 우호 문화제가 열렸고 모란 봉악단이 초청받았으며 저도 주연급 무용수로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보위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실은 지하 1층이었고 창문이 없었으며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박미선,
해외 공연 가면 탈북할 생각 있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윤지영이랑 친했지? 네, 친했지만 그년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나? 부모님과 동생이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탈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 충성하는 무용수가 되어라.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라. 충성.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건물이 평양 순환공항보다 10배는 컸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으며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은 5성급이었고 방이 넓고 깨끗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야경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태어난 곳 때문에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지? 3일간 공연했고 매일 밤 호텔 창문으로 베이징을 바라봤으며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지영 생각이 났고 실패하면 나도 수용소에 가. 부모님도 동생도 끝이야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북한을 떠나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제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리허설 중에 중국인 조명 기사와 대화를 나눴고 그는 베이징에서 온 30대 남성이었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북한 공연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당신의 춤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베이징 오면 연락해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소개해드릴게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조사실은 지하 1층이었고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는 어두운 방이었으며 철제 의자에 앉았고 앞에는 보위부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 어제 중국인 남자와 대화했지? 네. 조명 기사와 짧게. 명함 받았지? 네. 왜 받았나? 그냥. 예의상. 쾅. 책상을 주먹으로 쳤고 예의가 뭔지 아나? 외국인과 사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탈북 계획 있었나? 그 남자가 브로커였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조명 기사였습니다. 가족 생각 안 나나?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3일간 조사를 받았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며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계속 부인했습니다. 겨우 풀려났지만 이후 감시가 더 강해졌고 보위부 요원이 항상 옆에 붙어 다녔으며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 3시 우리는 모두 광장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고 수천 명이 평양 시민들이 모여 있었으며 앞쪽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도착했고 뒤에서 한 여성이 끌려 나왔습니다. 김영희였습니다. 같은 무용수였고 30대 초반이었으며 실력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동무들, 이 여자를 보시오. 김영희라는 이녀는 반역자요. 보위부 대좌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녀는 중국 공연 중 호텔방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소. 적성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인 반역 행위요. 군중이 처벌하라. 처벌하라. 고 외쳤고
저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돌릴 수 없었으며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으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겠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당! 김영희가 쓰러졌고 피가 바닥에 흘렀으며 아무도 울지 않았고 누군가 울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여기서 나가야 해, 탈출해야 해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북한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막혀 있었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다 잡히면 공개 처형되었으며 유일한 방법은 해외 공연 중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영처럼 실패하면 끝이었고 김영희처럼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었으며 가족도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해. 여기 남으면 평생 새장 속이야. 2017년 봄, 제 동생 미경이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성적은 좋았고 1등으로 졸업했지만 성분 조사에서 걸렸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보위부 조사받은 적 있다는 게 문제래. 그것 때문에 떨어졌대. 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언니 잘못 아니야. 이 나라가 문제야. 동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요. 여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병이었고 평양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셨으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외화 200달러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지만 월급은 5,000원이었고 제 월급 3만 원으로는 200달러를 마련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서 환전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셨고 집에서 약만 드시며 버티셨으며 밤마다 기침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해. 내가 먼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가족을 데려와야 해. 어머니 수술도 받게 해드려야 해. 동생도 대학 보내야 해. 결심했습니다. 2018년 2월 또다시 해외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2주 투어였고 저도 수석 무용수로 선발되었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은 10월이었고 8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으며 저는 몰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탈출을 준비했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첫째, 한국 대사관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리허설 중에 중국 스태프를 통해 물어봤고 베이징에 한국 대사관 있어요? 저희가 한국 음악도 좋아하거든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지 삼리둔에 있어. 큰 건물이야. 아,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삼리둔 삼리둔을 반복했고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속으로 외웠습니다. 둘째, 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돈은 중국에서 쓸 수 없었고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했지만 예술 단원은 외화를 가질 수 없었고 발각되면 처벌받았습니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에 몰래 갔고 암달러상을 만나 월급을 조금씩 환전했으며 6개월간 모아서 5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옷속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꿰매 넣었고 매일 몸에 차고 다녔으며 샤워할 때만 벗었습니다. 셋째, 탈출 타이밍이었습니다. 공연은 총 4회였고 베이징 3회, 상하이 1회였으며 베이징 마지막 공연이 10월 15일이었고 그 다음 날 상하이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15일 밤에 탈출하면 16일 아침에 발각될 것이고 상하이 이동 준비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며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째, 가장 어려운 문제인 가족이었습니다. 탈북하면 가족이 반드시 처벌받고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며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동생 목소리가 들렸으며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이기적인 거 아닐까? 하지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성공하면 나중에 꼭 구할 거야.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탈북시킬 거야. 지금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평생 이렇게 살아. 엄마도 치료 못 받고 죽고 동생도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 나가야 해. 2018년 9월 20일 출발 3주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집에 갔고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국과 고등어 구이를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아, 왜 우니? 음식이 짠가? 아니에요. 맛있어서 그래요. 어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중국 가면 이런 음식 못 먹잖아. 네, 많이 먹을게요. 식사 후 어머니를 껴안았고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나도 사랑해 미선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고 마지막 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에 더 꽉 껴안았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동생 방으로 갔고 미경이 책을 읽고 있었으며 미경아라고 불렀고 응 언니 라는 대답에 언니가 꼭 너 대학 보낼게 한국 대학으로라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그냥 언니 믿어. 언니가 꼭 너 구할게.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언니 말 꼭 기억해.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고 창문으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으며 아버지도 옆에 서 계셨고 동생이 창문을 열고 언니 조심히 다녀와 라고 외쳤습니다. 안녕. 꼭 다시 만나. 10월 10일 출발 날이 왔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단원 30명과 보위부 요원 5명이 모였고 짐 검사가 시작되었으며 가방을 모두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박미선, 가방 열어봐. 옷, 화장품, 악보, 공연 의상이 나왔고 달러는 속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놔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상 없음 통과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에 탔고 좌석은 창가였으며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고 평양이 점점 작아졌으며 대동강이 보이고 주체 사상탑이 보이고 김일성 광장이 보였습니다. 안녕 평양.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2시간 후 베이징 수도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이 평양보다 10배는 컸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고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으며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과 수많은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호텔은 5성급이었고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룸메이트는 선배 무용수 김선이었고 미선아, 베이징 처음이지? 신기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안 돼. 보위부가 지키고 있어. 복도마다 요원이 있어. 알아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창밖을 봤으며 베이징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5일 후면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 5일만 참자. 실수하면 안 돼.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공연했고 매일 베이징 국가대극원 무대에 섰으며 관객 3,000명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내일이면 탈출이야라는 생각뿐이었고 무대 위에서도 한국 대사관 삼리둔을 반복했으며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0월 15일 아침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10월 15일 오전 9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갔고 거울을 봤으며 오늘이야 오늘 탈출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으며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물만 마셨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선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긴장돼서요. 마지막 공연이라 그래.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오후 3시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고 무대에서 동선을 확인했으며 화장실 위치도 다시 확인했고 창문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저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비상계단까지 2m. 할 수 있어. 오후 5시 공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고 베이징 거리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으며 다음에 이 거리를 걸을 때는 자유인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고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이 올렸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쪽에는 검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방에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와 $500가 들어있었습니다. 거울을 받고 마지막으로 북한 무용수로 무대에 서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음 생에는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막은 아리랑이었고 12명의 무용수가 함께 춤을 췄으며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비추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으며 손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동작을 소화했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45분 후 1막이 끝났습니다. 커튼이 내려왔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으며 15분 휴식 후 2막 시작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장실로 돌아가는 다른 무용수들을 뒤로 하고 보이부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빨리 와. 10분 후 2막 준비야. 네. 복도를 걸어갔고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갔으며 다행히 이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한복을 벗기 시작했으며 속에 입고 있던 청바지와 티셔츠가 드러났습니다. 한복을 작게 접어 가방에 넣었고 모자를 꺼내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북한 무용수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중국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창문으로 갔습니다. 높이는 3층이었고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며 2m 앞에 비상계단 철제 난간이 보였습니다. 무전기에서 2막 5분 전입니다. 모두 대기 위치로라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으며 박미선 어디 있어?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뛰어야 해. 지금 아니면 영원히 갇혀.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으며 창문 탈에 올라가 비상계단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공중에 몸이 떠있는 2초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바람이 귀를 스치며 지나갔으며 난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뻗어 난간을 붙잡았고 발이 철제 바닥에 닿으며 발목이 삐끗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으윽.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고 일어나 계단을 뛰어 내려갔으며 2층, 1층, 지상으로 내려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고 골목으로 숨어들어 100m를 달렸으며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택시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손을 들어 세웠으며 첫 번째 택시는 지나갔고 두 번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택시가 멈췄을 때 뒤를 돌아보니 공연장 쪽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코리안 대사관, 플리즈 허리업. 택시에 뛰어 올랐고 문을 닫았으며 기사가 오케이라고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몸짓으로 급하다는 것을 표현했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으며 베이징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분 후 백미러를 보니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고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프라블럼? 이라고 물었으며 예스, 빅 프라블럼. 플리즈 헬프라고 대답했습니다. 홀드 온. 핸들을 급하게 틀었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며 미로 같은 베이징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뒷차가 따라왔지만 골목이 복잡해서 점점 멀어졌고 3분 후 큰 도로로 나왔으며 코리안 대사관이라는 기사의 말에 앞을 봤습니다. 500m 앞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으며 거의 다 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문 50m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차 안에 사람이 2명 보였으며 북한 요원들이었습니다. 백도어, 이즈 데어 백도어. 기사가 생각하더니 예스, 아이 나오라고 말하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2분 후 대사관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50를 꺼내 건넸고 땡큐 땡큐 소 머치라고 말하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뒷문에서 정문까지 100m를 달렸고 건물 옆 길을 따라 뛰었으며 경비원이 보이는 정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야, 거기서. 뒤에서 한국어가 들렸고 북한 억양이었으며 돌아보니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다. 잡아. 더 빨리 달렸고 도와주세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소리쳤으며 경비원이 놀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고 인연이 어딜 가려고 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북한 요원의 손을 떼어냈고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손 떼세요. 라고 외쳤으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닫아요. 빨리요.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쿵쾅쿵쾅쾅. 문 열어. 우리 사람이야. 반역자를 넘겨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제 어깨를 잡고 괜찮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안전해요라고 말했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와서 저를 안으로 안내했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으며 차 한 잔을 받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오늘입니다. 1시간 전에 공연장 화장실에서 탈출했습니다. 공연장에서요? 어느 예술단이세요? 평양 모란봉악단입니다. 15년간 수석 무용수로 일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모란 봉학단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케이스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10분 후 영사가 왔고 40대 남성이었으며 박미선 씨, 저는 대한민국 영사입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조사가 계속되었고 평양 주소는 어디인지, 부모님 이름은 무엇인지, 모란 봉학단은 언제 들어갔는지, 김정은을 본 적 있는지, 왜 탈북했는지 모두 답했습니다. 밖에 북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를 잡으려 쫓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중국 공안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북한 요원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 11시 조사가 끝났고 박미선 씨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사관 내 숙소에서 잤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잤으며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으며 창문 밖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깼고 창밖을 보니 베이징 거리가 보였으며 나는 이제 자유야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생각이 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으며 미안해. 하지만 꼭 구할게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3일 후 몽골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고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고 공항 로비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드디어 왔구나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고 탈북민 전담 직원이 안내했으며 박미선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고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법률 교육, 취업 교육 등을 받았으며 다른 탈북민 60명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예술인도 있었고 의사, 교사, 노동자,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모두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으며 강남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고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이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제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었으며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고 한국말은 할 수 있었지만 억양이 달라서 사람들이 알아챘으며 북한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용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어려웠고 한국 무용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으며 오디션에 가면 북한에서 배운 무용이랑 한국이랑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0번 넘게 오디션에 떨어졌고 좌절했으며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 한 무용학원에서 강사 자리 제안이 왔고 아이들 가르쳐 보실래요? 월급은 200만 원인데 라는 말에 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수업날 초등학생 10명 앞에 섰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 선생님이에요 라고 인사했으며
아이들이 선생님 춤 잘 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음악을 틀고 춤을 보여줬고 아이들이 와, 선생님 진짜 잘 추신다. 라며 박수를 쳤으며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아무 두려움 없이 춤출 수 있다는 게. 2021년 6월 15일 탈북민 예술단 하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씨, 우리 예술단에서 공연 하나 준비하는데 참여하시겠어요? 서울예술의전당 무대입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3개월간 연습했고 다른 탈북민 예술인 20명과 함께 준비했으며 통일을 향한 춤이라는 제목의 공연이었고 북한과 한국의 무용을 융합한 작품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서울예술의전당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500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고 조명이 저를 비췄으며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자유롭게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으며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으며 브라보, 브라보 라는 함성이 들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무대구나. 이게 자유로운 예술이구나. 2023년 봄 5년간 모은 돈으로 브로커를 통해 가족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1억 원이 들었고 어머니와 동생을 먼저 보내기로 했으며 브로커에게 돈을 보내고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렸고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5년 만이었고 많이 늙으셨지만 살아계셨으며 옆에는 동생 미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아. 뛰어가 껴안았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울먹였으며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미선아, 자유를 찾았구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동생도 껴안았고 언니.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라고 울었으며 나도 동생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1월입니다. 세 식구가 함께 강남의 투룸에서 살고 있고 저는 무용학원 강사로 일하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시고 동생은 한국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고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수술 받으셨으며 이제는 건강하게 산책도 하시고 시장도 다니십니다. 동생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언니나 한국대학 다니는 게 꿈만 같아라고 말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탈북민 예술단 공연에 참가하고 있고 자유를 주제로 한 창작 무용을 만들고 있으며 언젠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저도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며 택시 안에서 추격을 당했고 대사관 문 앞에서 붙잡힐 뻔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으며 자유롭게 꿈꾸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꿈을 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탈북 실화를 전하는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